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5.18 5월 21일 넷째 날입니다. 그 오후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강의는요, 지만원 씨가 쓴 12.12에서 5.18 수사기록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저술했습니다. 이 내용과 또 김대령 씨가 쓴 이 책을 이제 편집한 것입니다. 김대령 씨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사기록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5월 21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 6시간 동안 이 금남로에서 있었던 일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기 배분이요, 약 1시경부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무기 배분은 약 2시경부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시경부터 해서 약 한 2시 반경부터 해서 이제 그 총기 사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공대를 선발했습니다. 약 1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60명 정도의 특공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때 주로 참여한 그러한 시민군은 주로 청소년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학생들을 특공대로 조직해서 이 3시경에는 지프차 특공대로 전남도청에 이제 그 투입을 하는 이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1일 오후에 이 사건을 살펴볼 때요, 한 3시 정도가 그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3시 이전에는 주로 이제 무기가 1시경부터 분배되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 이 체계적으로 무장이 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3시경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시 15분경에 신동국 씨의 얘기와 또 이 지만원 씨의 이 수사 기록을 보면은 약 2,000명 정도가 이 본대에 합류를 합니다. 이것을 신동국 씨는 다른 곳에서 무기 탈취하고 온 그러한 2차 본대가 합류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요. 이 부대가 여기에 합류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3시 이후는 굉장히 체계적인 그러한 어떠한 공격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을 살펴볼 때는요, 이렇게 1시부터 해서 무기 배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1차 본대의 장갑차와 차량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이렇게 시민군들이 무장을 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시경부터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민군 내의 지역에서 특히 카톨릭 센터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시민군이 시민군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례가 아주 대대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5.18 전 기간을 통해서 M1과 칼빈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의 경우에는 이 시민군이 M16을 가지고 사격을 했는데 이때 시민군이 많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숫자가 약 12명가량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민군의 총기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사실은 약 이렇게 92명 정도까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수부대는 칼빈총이나 M1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M16에 의해서 공수부대에 의해서 사망한 사망자는 약 2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5월 21일 이날에 죽은 사람이 약 15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 80명 정도가 M1과 칼빈에 의해서 죽었는데요. 아마 이때 대부분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가 이날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김대령 씨는 약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1시부터 2시 사이에 많은 그러한 시민군 자체에서 이러한 시민군에게 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칼빈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8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날에 죽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합리적인 추정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사실은 굉장히 절실하게 요청이 됩니다.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2차 본대의 장갑차 차량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민군들이 완전히 무장을 한 상태였고 또 약 2,000명 정도의 그런 무장한 시위대가 여기에 합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군들에 의해서 공수부대가 몰살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 이렇게 신동국 중위는 얘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당 본부에서는 총알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 사격들은요, 보통 중대장들에게 7공수 35대대 하고요, 그리고 11공수 63대대의 경우에는 이 중대장들에게 차량 저지용으로 실탄을 약간 공급한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총으로 쏜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사병들에게는 이 실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막다른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62대대의 이 4지역대의 그 신동국 중위가 총탄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62대대 대대장 이재원 대대장이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수협 빌딩 위에서 사격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사상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동국 중위의 말에 의하면 이때 이 사격이 없었다면은 이제 공수부대는 큰 위험에 빠지는 괴멸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시에서 4시 사이에 2차 본대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협 빌딩 위에서 이 신동국 중위의 그러한 그 사격으로 이제는 시민군이 물러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차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5시경인데요. 4시경부터 LMG 기관총을 이쪽 전남 의대 그 옥상에다 설치하고 5시경에 이 LMG를 이제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은행 앞에다가 트럭 한 대 분량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공대들이 2명씩 조를 지어서 전남도청으로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5시경에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계엄군 사령부에서는 4시 반경에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시경에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3차 공격은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민군들이 이 전남도청을 접수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순서로 살펴보냐면요, 한 12시부터 시작된 이런 대치 상황과 무기 분배 상황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1차 공격. 자, 그리고 이 시간대에 무수히 일어난 시민군에 의해서 사망한 자들의 그러한 그 증언,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시에서 4시까지 2차 본대의 공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5시에 어떻게 이렇게 철수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경부터요, 시위대의 무장이 시작됐습니다. 한 12시경에 도청 앞에 시위대와 11공수가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7공수도 있습니다. 공수부대 장갑차 2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위대의 장갑차와 차량 등이 100여 대가 10m까지 접근하여서 대치했습니다. 이때 시민군의 장갑차도 2대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부 시위대가 카빈총을 휴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세무서에서 탈취한 그런 카빈총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11공수가 철수하지 못한 이유는요, 도청에 있는 이 중요 서류를 수송할 때까지 버텨달라는 이 광주 경찰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오전에 이제 이 시민군들이 이 44개의 무기고를 탈취하러 가서 이제는 막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1시경에 시민 손종대가 지프차에 이렇게 타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미 그 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프차는 담양에 있는 무기고를 탈취하고
오는 그러한 지프차인 것으로 이 손종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프차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청년이 5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복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자, 그런데 총은 차의 바닥에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실탄도 바닥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시경부터 해서 이렇게 차량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 배분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충금 지하상가 사거리에서도 이루어졌고요. 석천다리에서도 이루어졌고, 지원동에서도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무기 분배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전남도청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총기가 본격적으로 배분되고 이제는 총기 사용법까지 이제 교육이 되어지게 이르렀는데요. 그게 한 2시부터 2시 반경입니다. 무기 배분과 무기 사용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시경에 이르자 이제는 무장 시민군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로 광주공원과 학운동 등에서 이 분배가 이루어졌는데요. 무기 사용 교육은 이 광주공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편성해서 시내 주요 목진지에 배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3시 반경에는 이 인력을 끌어다가 전남도청 내 특공대로 해서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참여한 이러한 그 시민군들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시 30분경에 시민군 특공대를 조직해서 공격을 했는데 주로 중고 청소년들이었다. 이렇게 선발된 자들을 시민군 특공대로 조직해서 도청을 공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민군 지도부의 이러한 간교함과 악랄함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자들을 지프차를 주어가지고요, 거기에 총기를 들고 전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부대는 여기에 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의 사상자가 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가톨릭 농민회에서 이 무기 탈취에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농민회에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차로 실어 날랐는데요. 이렇게 가톨릭 농민회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또한 이렇게 시민군으로, 무장 시민군으로 많이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기 배분을 할 때요, 시민군 내에 불순 세력이 있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김대령 씨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증인들의 이러한 그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이 무기 분배를 했다. 무기를 분배하는 세력의 특이한 외모를 이 재수생 윤석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생 윤석진은 시민군 무기 분배가 시작되자 대다수 광주 시민들은 무서워서 대문을 잠그고 집안에 숨거나 피난 갔다. 이렇게 윤석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를 분배할 때 이 광주 시민들의 이 반응은요, 이 반발도 있었습니다. 진압군에게 사격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기 분배와 관련해서 이 북한에도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북한 자료와 그리고 이 북한의 5.18 개입 이런 부분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추정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정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시에서 2시 사이에 장갑차 차량의 1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1시경에 복면 시민부대가 처음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군 김길식 씨가 전일빌딩 옥상에서 1시경에 목격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넘어지면 그대로 밟혀 죽을 만한 상황이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선회하고 그런데 약 1시경에 버스 3대, 장갑차 1대, 6톤 트럭 4대를 몰고 도로를 꽉 메우며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계엄군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얼굴에 수건을 쓴 사람들이 차에 올랐다. 계엄군들도 장갑차 위에서 사격 준비를 했다. 이때 계엄군에게 장갑차에는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병들에게는 이 총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시경, 어떤 책에서는 1시 20분경으로 얘기합니다. 시위대 차량에 탄 사람들이 군 저디션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분수대를 우로 돌아서 계엄군을 향해 전진했다. 군인들은 노동청 쪽으로 밀렸고 시민들은 와 하는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이렇게 1시경부터 이렇게 도청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시민군 차량은 전날에 했던 이 차량으로 이 공격하는 이 도시 게릴라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1시경에 장갑차 차량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군 허춘섭 씨가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분수대 앞에 공수 1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이제 군용 트럭 한 대가 도청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앞좌석에 3명, 적재함에 8명의 시민군이 타고 있었고 차가 커브를 틀어 도청 쪽으로 향했을 때 이때 총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재함에 탄 한 사람이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보초는 분명히 총을 쏘지 않았는데 도청 옥상에서 정조준 사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지금 시민군 허춘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공수부대가 쏜 총이 아닙니다. 공수부대는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모든 경우에 이제 그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카빈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이 죽습니다. 트럭이 물러난 다음 장갑차 한 대가 또 도청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또 총을 쏘자 장갑차는 뒤로 물러나 2, 3분쯤 서 있다가 다시 돌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초가 도청 안으로 철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갑차를 타고 있던 시민이 문을 열려고 하다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입니다. 이번에는 또 지프차 한 대가 출발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장갑차, 차량, 지프차 이렇게 첫 번째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2명이 정조준에 의해서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공수부대는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공수부대원들은 실탄을 배분받지 못했고요. 중대장, 특히 63대대 이 중대장들에게만 차량 저지용으로 실탄을 공급받았습니다. 중대장들은 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정조준에서 쏘지 않습니다. 정조준에서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공수부대가 철수하지 않는 데 대해서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고 진압군 장갑차에 불이 붙는 순간 시위대 장갑차 한 대가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순간 공수부대의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공수부대원들은 장갑차를 피해서 좌우로 갈라져서 산계하면서 피하게 됩니다. 이때 피하지 못한 공수부대원 2명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서 한 명은 즉사하고요, 한 명은 그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놀란 장갑차 소대장이 장갑차에 거치된 기관총 방아쇠를 건드리는 바람에 실탄이 공중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쏜 것은 아닙니다. 총소리에 겁을 먹은 시위대가 한동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격입니다. 이때 이제 극도로 필요한 이 계엄군들이, 장병들이 이 틈을 타서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렇게 본격적인 전투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고 있었습니다. 전날에 잠도 못 잤고 하니까 또 이제 시위대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시위대가 버스와 트럭으로 공수대원들을 향해 또다시 지그재그로 고속돌진을 했습니다. 이때 다급해지자 몇 명의 장교들이 돌진하는 차량을 향해 발포를 했습니다. 이때 버스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버스는 도청 건물 좌측 들이받고 정지를 했고 나머지 차들은 이 분수대를 돌아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때 두 번째 공격에서 공수부대원 1명이 장갑차에서 즉사하고요. 그리고 시민군 버스 운전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에게 쏜 총은
아마 이제 이 공수부대에서 차량 저지용으로 주어진 그 실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수부대원들이 쏜 총은요, 전부 이게 추적이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공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5월 28일자 한국일보에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대령 시인은 이때 공수부대는 총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고속으로 돌진해 오는데 거기를 향해서 반사적으로 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시 반경에 이제 세 번째 장갑차 차량 공격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산계됐던 공수대원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대형 화분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일부 대원들은 그 뒤에서 사격 자세를 취함을 통해서 시위대에 이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시 반경에 또다시 장갑차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몰고 공수부대원들을 깔아 죽이려고 돌진했습니다. 수많은 공수대원들이 장갑차를 향해서 발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갑차 위에서 흰 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 한 명이 피격을 당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조사천입니다. 이 사람은요, 머리에 이제 총알을 맞았는데요, 이것이 머리를 관통하고 가슴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아주 여기에 이제 놀랄 만한 그러한 사실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조사천이 맞은 총알이 M16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총에 의해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 위치도 동구청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얼마 가지 않은 곳이에요. 동구청 앞에서 맞았는데 동구청 바로 뒤에 카톨릭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참 가면은 전일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센터에서 총알이 날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천 씨를 이제 피격을 한 것입니다. 칼빈총과 M16은 이 맞은 것을 보면 바로 식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M16은 이 총알이 그 안에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총알 입구와 나온 그 구멍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바로 분별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사천 씨가 맞은 이 총알은 칼빈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청 앞에서 맞았는데 바로 그 옆에가 이제 카톨릭 센터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센터 옥상에서 총알이 그렇게 날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여러 증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천 씨는요, 윤상원하고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광천동 사람이고요, 이미 이 윤상원과 함께 이 운동권에 참여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조사천 씨의 사망 사실을 그의 동료들이 가서 알려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조사천 씨는 이렇게 윤상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이 공수부대원들의 실탄 보유 현황은요, 이 공수부대원들은 실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1공수 63대대 대대장이 중대장들에게 지프차에 보관하고 있던 실탄을 좀 나눠줬습니다. 차량 저지용으로만 나눠줬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석 중위가 31사 소속된 이 중위인데요, 이 사람이 먼저 헬기를 타고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때 7공수 35대대에게 총알을 줍니다. 이건 경계용 총알이죠. 이 정도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일어난 조준 사격은 공수부대에 의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민군들이 쏘는 총들에 대한 이 증언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영봉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군이 응사하자 일반 시민들은 점점 금남로를 빠져나갔다. 무장을 한 시민군들 측면을 향해 총알이 계속 날아들었다. 계엄군은 분수대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총을 쏘면 시위대열 정면을 향해 총알이 날아왔을 텐데 자꾸만 옆에서 총알이 날아와 시민군의 오발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 일이 계속되자 오발 사고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계엄군이 인근 건물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광주은행 본점 건물을 향해 총을 쏘았지만
총알이 벽에 맞아 튀어나올 뿐이었다. 차영봉 씨가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시민군 김소영 씨는요, 광주은행 앞에서는 총 조작 중 오발 사고가 나서 광주은행 앞에서 이러한 사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발 사고가 나서 고등학생 1명이 어깨쪽지에 총을 맞고 죽었다. 중학생 시민군 정주는요, 중학생쯤 되어 보이던 시체는 어깨쪽지에 총을 맞아 죽어 있었는데 시위 광경을 구경하다 총에 맞았다고 했다. 또 검찰 수사 보고서에서 박인배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시민군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위대의 작전 상황 지도를 보면은요, 당시에 이재의 등 시민군이 활동하였던 기자들이 작성한 5월 20일 자정의 시위대 작전 상황 지도에는 공수부대는 전남도청과 분수대에만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청과 분수대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일어난 모든 이 총기 사건은 공수부대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청 뒷골목 사망자, 그러니까 카톨릭 센터가 있고 동구청이 있고 또 좀 오면은 전일 빌딩이 있죠. 여기에서 동구청 뒷골목에서 이러한 사망자는 그곳은 계엄군의 사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21일 금남로 일대에서 50명의 사망자가 일어났는데 그중 다수의 총기 사고는 동구청 뒷골목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김대령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익명으로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나는 광주 사람으로 당시 광주 시내 중심가에서 거주하였으며 광주 사태의 시작부터 끝까지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실제 전신전화국 습격을 우리 어머니와 함께 구경하다가 뒤에서 전신전화국을 지키는 3층에 있는 한두 명의 군인 쪽에서 총격이 아니라 뒤쪽 시민군의 총에 나의 앞쪽 시민이 등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익명의 어떠한 시민은 제보를 합니다. 그 김종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고생 1명이 위에는 교복을 밑에는 흰 체육복을 입고 지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을 맞고 여학생이 쓰러지는 게 아닌가. 어디서 총알이 날아온 줄을 몰라서 한참 지난 뒤에 쓰러진 여학생들을 홍안가로 데려와 보니 이미 숨진 후였다. 이것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입니다. 이것도 공수부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천 씨에 대한 시민군 이용일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까 그 조사천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때 갑자기 카톨릭 센터 옥상에서 총알이 날아왔다. 바로 내 옆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사람들은 충장로 파출소와 현대예식장 쪽으로 나뉘어 모두 흩어졌다.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은 아예 밟혀버렸다. 잠시 후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카톨릭 센터 위에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아까 그 사람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장갑차를 타고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게 조사천 씨입니다. 그는 러닝 셔츠만 입고 머리에는 흰 띠를 두르고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장갑차의 뚜껑을 열고 상체를 위로 내놓고 서 있었다. 이건 자살행위죠. 사람들이 그에게 총을 한 자루 던져주었는데 그는 필요 없다며 받지 않았다. 그 장갑차는 얼마쯤 앞으로 나가는 듯 싶었다. 그리고 이제 총격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천 씨가 죽었을 때 이제 다음 날 다른 그 동료들이 이제 그 집으로 조사천 씨가 이제 그 죽었다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조사천 씨는 이미 이 주동 세력들과 이미 아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용일 씨가 또 계속 얘기합니다. 카톨릭 센터 옥상에서 시민군들이 시민군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 비록 그 이전에는 쏘아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폼을 잡고 카톨릭 센터 옥상을 향해서 쏘았다. 이용일 씨가 쏘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쏜 총은 그 반동 때문에 상체가 뒤로 젖혀졌고 카톨릭 센터 건물의 꼭대기를 빗맞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자꾸 총을 쏘니까 그곳을 향해서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다방 주방장 심동선, 이것도 헬기
기총 소사가 아니라 일반 소총 총상이었다. 5.18 고발인들은 진주다방 주방장 심동선 씨는 헬기 기총사고로 사망한 것을 주장을 하였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일반 소총 총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하탄 양복점입니다. 황호정 씨도 그렇게 이제 구경하다가 총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수부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군 최인영 씨는 카톨릭 센터 뒷골목을 거쳐서 도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서 총소리가 나가지고 기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카톨릭 센터에서 쏘는 총소리였던 것이죠. 시민군 김수영 씨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동구청 인근에서 날아오는 총알 해가지고요. 동구청 옆 야광 카바레 구고도로 갔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알이 3에서 5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청년의 다리를 맞췄다. 이것도 동구청이죠. 그리고 동구청 바로 위에 카톨릭 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대 씨가 또 증언합니다. 금남로에서는 군인의 모습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서 총을 쏘길래 시민들이 쓰러지는 것일까? 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동구청 앞에서 여기저기 군인들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 센터 옥상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시민군을 이제 목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팀은 도청을 왼쪽으로 두고 정비소 담벼락에 기대어 쉬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 비친 상황은 건너편 고층 건물 15층 정도에서 이게 카톨릭 센터입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아 은행잎을 스치면서 땅에 튀겼다고 이제 말합니다. 카톨릭 센터 15층 위치의 시민군 저격수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독일인 기자 힌츠 페터의 영상물에 보면은요, 정말로 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시민군이었고 무기를 분배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목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이 이제 이 김대령 씨 이 책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1995년도 광주 사태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도청 별관 옥상 등 도청 주변 건물 옥상에 한 명씩 혹은 4명씩의 공수부대원이 배치된 때는 시민군 장갑차의 제3차 공격이 시작되었던 오후 2시 50분 이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군이 선제 공격을 하기 전에는 계엄군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시부터 3시 그 사이에 시민군이 시위대나 시민군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의하면 이제 카빈총에 의해서 맞아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80명 정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군이 M16으로 쏜 그게 한 12명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공수부대가 소지한 M16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약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부득이한 상황으로서 전부 규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경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3시하고 1시는 이제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3시 정도 됐을 때는 이제는 시민군들이 무장을 했고요. 그리고 사격 훈련까지 받고 이게 팀을 이루어서 투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 15분경에 2,000명 정도의 무장 시위대가 여기에 합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동국 씨는 굉장히 이 사건을 크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이 공수부대가 전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신동국 중위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공격은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이제 잠시 1시간 정도 이제 텀을 두었다가 또 3시 정도에 다시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2시 50분경에 장갑차의 4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2시 50분경 시위대의 장갑차가 또다시 전남 도청 쪽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계엄군 장갑차에서 사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후퇴를 합니다. 또다시 돌진합니다. 또다시 발포합니다. 그러자 또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 해서 이 공수부대가 일부 빌딩 옥상에 병력 배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동국 중위의 증언에 의하면은요, 전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대가 이렇게 했다. 이것을 아마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불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3시 15분경에요. 이제 우체국 쪽에서, 우체국은 여기 그 금남로와 충장로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약 2,000명의 시위대가 이제 칼불총을 가지고 도청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신동국 중위는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자, 어찌됐든 2시 50분경에 장갑차의 네 번째 공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에서 이 3시 반경에 이제 그 다섯 번째 공격이 있는데요. 이때 아까 이야기한 이 중고생 특공대들이 이 지프차를 타고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2시 반경부터 해서 이제 사격 훈련을 시켰다고 했죠. 이제 이것도 증언에 의하면 100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60명 정도를 선발했다. 그리고 이 60명 정도를 각각 나누어서 처음에는 시위를 시키고 순찰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들을 다시 불러서 5명씩 해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이제 여기를 공격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팀이 여기 이 최동국 씨의 팀입니다. 그러니까 지프차를 타고 여기에 이제 5명 정도가 총을 가지고 이제 그 계엄군을 향해서 돌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군 쪽에서는 사격을 할 수밖에 없죠. 지프차에 탄 우리 일행 5명은 군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분수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진격했다. 다시 차를 몰고 나가고 있을 때 운전사가 공수부대원의 총에 맞고 죽었다. 차에서 빠져나오려다가 2명이 죽었다. 간신히 빠져나와 분수대 아래로 기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최동복 씨가 증언을 합니다. 3명이 죽은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현대사 사료연구조사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동복 씨의 이 지프차가 분수대에 처박혔을 때 이때 같은 시간대에 덤프 트럭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덤프 트럭도 분수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덤프 트럭 한 대가 뒤쪽에서 짐을 싣는 칸을 위로 쳐들고 도청을 향해서 질주했습니다. 그러자 공수들이 총을 쐈습니다. 그러자 차는 도청 앞 분수대를 들이받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번째 공격에서 중학생 시민군 3명과 이 덤프트럭 운전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오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는 사격을 한 것이죠. 이건 임춘식 씨가 목격을 한 것인데요. 이날 내 동생은 예비군용 장갑차가 도청 앞으로 쳐들어가자 공수들이 총을 쏘았는데도 끄떡 않고 학동 쪽으로 갔었는데 그 차에 경찰 묘명이 깔려 죽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덤프트럭과 시민군 장갑차를 맨손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발포 외에는 다른 대안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장들에게는 차량 저지용으로 실탄이 소정이 배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여기 지프차에서 중고생이 이제 총에 맞아 죽었죠. 이때 진영진이라는 학생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수사 내용이나 이런 기록에 의하면 이 지프차에 있다가 총에 맞아 죽은 이 사람들이 누가 쐈는지 모르는 총탄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프차에 대한 사격이 이렇게 공수부대원인지 아니면 이것도 어떤 또 다른 세력인지 이것은 지금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이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가 아마 그 3시 반경으로 이제 보입니다. 3시 이후가 되니까 이제 계엄군을 사면 팔방으로 포위를 하고 전면과 양쪽 측면에서는 소총을 쏘고요. 그리고 후면에서는 이 장갑차 위에서 기관총을 쏘고 협공을 하면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2,000명 정도의 시위대가 여기에 이제는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00명 정도의 이 무장 시위대는 제2의 본대다. 이렇게 신동국 중위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6번째 공격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이때 이것을 막아낸 계엄군이 이제 신동국 중위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동국 중위가 최근에 이제 이것을 말을 하고 책을 쓰고 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11공수 62대 대4지역대의 신동국 중위의 발표를 통한 6번째 공격 저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책을 쓰고 있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직 정상적인 사료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국 중위가 이렇게 21일 날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동국 중위에 의하면 1시 30분경에 공수부대의 최후 저지선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63대 대 Y 중위의 그 증언을 통해서 6번째 공격 직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무대 쪽에서 장갑차가 도청 방향 우리 쪽으로 달려오며 LMG 실탄 혹은 캐레바 50을 아스팔트 쪽으로 쏘아대니 아스팔트 도로가 푹푹 파였다. 동시에 전일 빌딩 위에서 칼빈총으로 우리 부대를 향해 사격을 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본대의 이 6번째 공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3시경 2차 잔류 특수군을 선두로 진격 행렬이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신동국 중위에 얘기합니다. 북의 깃발과 머리띠를 두르고 김일성을 찬양하며 구호를 외치며 본대들의 진격 행렬을 시작했다. 그런 무시무시한 행렬이 지금도 눈에 그리고 귀에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공격도 막지 못한 터라 2차 본대가 공격해오면 엄청난 위협이 당시 전군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의 노도와 같은 물기를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 수만 수십만 총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무기와 화력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나라를 지키다 죽기 직전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대, 이제 대대와 여단 본부죠. 에서는 망설였습니다. 총알을 안 나눠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본대에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최후 전선이 빵꾸나 최대의 위기에 처해진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대에서는 총알을 배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국 중위가 실탄 지급을 호소합니다. 이때 지역대에 있는 오 중사가 우리 부대원이 위험합니다 하면서 총알을 달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국 중위도 중대장에게 달려갑니다. 당시 중대장이 광주 칠순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역대장 최규진 소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실탄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 최규진 소령은 알았어만 하고 더 이상 다른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대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미 이 국방부에서는 실탄 지급은 안 된다고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신동국 중위가 여단 본부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실탄 담당 하사원에게 실탄을 달라고 막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면 다 죽는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단 본부 담당 하사관은 위에서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동국 중위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황당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62대대장 이재원 중령이 이제는 실탄 지급을 하라고 하사관에게 독촉을 한 것입니다. 명령을 한 것입니다. 실탄 지급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이재원 중령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동국 중위도 이제 이것을 말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재원 중령이 결국은 이제 그 발포 명령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탄이 충분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한동석 중위가 남기고 간 그 실탄, 여기 신동국 중위는 세 탄창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4지역대만 이제 실탄을 이제 지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탄을 가지고 이제 수협 빌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탄을 장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수협 빌딩에 수협 직원들이 다 이렇게 출근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들 걱정하는 이 모습으로 이제 지켜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협빌딩 옥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무장한 시위대들은 막 몰려오는데 이제 사격 명령을 해야 할 중대장을 뒤를 돌아다 보니까 다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국 중위만 덜렁이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동국 중위는 어쩔 도리가 없이 하나님께 어찌해야 하오리까 하면서 기도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철모가 진동을 하면서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리의 강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내가 나서라 내가 나서라 이렇게 두 번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참 있다가 지금 나서라 하는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국 중위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공포탄을 한 방을 빵 하고 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동국 중위 하는 얘기는 이때 전체에게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표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식을 가진 사람, 인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띠 그리고 팔에 이렇게 다들 표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만 쏘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격으로 인해서 이제 시위대는 물러갔고 이제 6번째 공격을 이제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을 막지 않았다면은 전체가 몰살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쪽은 다 무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시에서 6시 시민군은 3차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5시경에 계엄군은 이제 퇴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시경에 이제 그 시민군들은 칼빈총 쏘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LMG를 전남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여기서는 전남도청이 다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총을 쏴대면은 이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앞에 다이너마이트 1차량분으로 도청 폭파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경에 중학생 특공대의 저주선에 대한 계속된 공격과 그리고 무장 시민군 2명씩 도청으로 잠입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차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시 25분경에 경찰관들은 변장을 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4시 25분에 광주 경찰이 사실은 괴멸당한 시점은 21일 정오 무렵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경찰들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4시 25분경에 안병하 경찰국장이 알아서 처신하라 명령을 내리고 헬기를 타고 먼저 피신을 합니다. 이건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몰살당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한 전투 경찰관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시민군이 어찌나 무섭고 어찌나 급했던지 자기 동료 전경 중에는 가정집에 들어가서 옷장을 뒤져서 여자 털 외투만 입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또 시민군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여자 티셔츠 입고 도망가고 여자 스웨터 입고 도망가고 여자 구두 신고 도망가고 여자 핸드폰 들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도망을 갔다. 경찰병 4천여 명이 전부 이 살아야 한다는 보호 본능 때문에 다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동국 중위가 이걸 막아내지 않았으면은 이때 큰일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시경에 이제 LMG로 막 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이제 방송을 합니다. 우리가 기관총 설치하고 쏴대고 있으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쏴댑니다. 이때 이제 광주 시민들은 이제 도망가고 피난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시경에 다이너마이트로 이 도청을 폭파시키려 한다.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광주 시민들은 피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계엄군 쪽에서는요, 이미 이거 철수할 것을 계획하고 계속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시 30분경에 이제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5시경에 이제 전부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시에서 8시 이 사이에 이제 이 공수들은 도청을 떠나서 주남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주남마을은 이쪽 그 화순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경에 김원갑과 이 김원갑은요 제수장인데요 아주 가장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시민군 대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500여 명의 무장 시민군들이 도청을 접수했습니다.
이 김원갑은 가장 용감했던 절수행 김모군, 김원갑입니다. 가슴에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5월 18일 오후부터 이제 학생들은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의 회장단과 임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5월 18일 오후부터. 그리고 5월 19일에는 거의 광주를 다 빠져나갔다. 이건 송기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5월 23일에도 도청 시민군 중에도 이 학생들은 없었다. 이게 김태종이 하는 증언입니다. 이 11공수와 7공수가 주남마을로 후퇴했는데요. 이때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차량에 총으로 공격을 해와가지고 차량 3대가 전복되고 장교 1명과 사병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량 2대 및 운전병이 낙오를 했는데 실종되었던 운전병 중 1명은 폭도들에 잡혀 광주 사직공원에서 온몸이 찢겨진 채로 변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철수한 부대도 있었거든요. 야음을 이용해서 야산을 따라서 주남마을로 철수를 했는데 도중에 폭도들이 사격을 계속 해와서 이런 많은 방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엄군에 대한 이 자유권 발동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5월 21일 오후 7시 30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 발동을 하지 않았어요. 5월 사건이 다 종료되고 7시 30분경에 자유권이 발동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격 명령을 일절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총격사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위대가 무장공격을 했다. 이 당시에 제임스 리라는 그 CIA 그 연락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어떤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시위대가 정부를 향해서 무장공격을 했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시위대가 시민들을 공격했다. 아까 얘기한 이러한 칼빈 총과 M1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80명 가량이 된다. 이것은 시위대가 가지고 있는 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의 이 집단 발포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6차 공격, 이것은 전멸 위기에 대한 자유권 발동이었다. 이 신문국 종료에 의하면 2천여 명의 2차 본대의 공격이 굉장히 무서웠고 김일성 창간을 부르고 또 무기 탈취조가 이렇게 합류를 했다. 체계적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런 상태에서 중대장들은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실탄 지급 결단을 내린 62대대장 이재원의 그러한 이제 준허가죠.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총격은 표식을 가지고 있는 인식표를 달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총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이 5.18 특별법에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